저번 때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259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주체에 관해서 크게 문제됐던 게 채권자 대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후소를 제기했다든지, 물론 이 역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고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채권자 대의 소송이 제기되고 계속되어서 진행 중에 2차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자기 채권에 대한 청구를 했을 때가 이제 중복된 소재기에서 주체적인 측면에서 하나 문제가 됐던 쟁점이고, 그 다음에 객체에 관한 쟁점이었던 거는 일부 청구가 있고, 그러니까 일부 청구는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는데, 금전적인 청구를 전제로 원래 1억 원 정도의 채권이 있는데 7천만 원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청구를 하고 있다가 잔부분 3천만 원을 제일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3천만 원을 더 받으려고 한다면 청구 취지, 즉 청구 그 취지의 금액을 확장해서 1억 원을 만드는 방법으로 1억 원 받으려는 이런 소를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 설정은 7천만 원을 청구한 청구를 놔두고 별도로 3천만 원의 청구를 별도로 제기했을 때의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설 판례의 입장에서는 명시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7천만 원 청구를 처음에 1억 원 중에 일부 일단 청구한다라는 상황을 명시해 줬다면 3천만 원 잔부는 별도로 따로 내도 소송물이 다르다라고 해서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라고 봐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중복된 소재기 금지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게 주체에 있어서 채권자 대의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별소제기, 그 다음에 객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청구에 대한 잔부 청구가 문제되는데, 이 중복된 소재기를 그대로 기판력 국면으로 갖고 오면 똑같은 문제가 등장을 해요. 기판력에서는 216조가 소송물에 관한 객체적인 조문이라고 보면 되고, 218조가 주체적인 기판력의 주관적인 범위에 관한 조문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체적인 측면에서 중복제소가 문제됐던 게 여기서는 그럼 218조가 문제가 돼서 사망을 보면 218조 사망을 보면 1항이라는 218조 1항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상대적 효력이다. 당사자 사이만 미친다. 라는 것에 이어서 사망을 보면 원래의 이 기속 주체에 대해서 소송 담당자 같은 이런 형태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원래의 이 기속 주체에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예외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218조 사망의 주문인데, 채권자 대의 소송이 그 틀로 가서 연결이 되죠. 여러분이 민법에서는 그래서 218조 사망을 곧이곧대로 정통적으로 적용한다면 완벽하게 절충적인 입장이 아니라 완벽하게 기판력이 218조 사망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미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민법적으로는 더 설득력 있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송법에서는 그 중간에 껴있는 채무자의 절차 보장과 관련해서 알았을 때 하나여 기판력이 생긴다라는 75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절충적인 입장을 당사자, 즉 그때의 경우라면 채무자의 절차 보장을 감안한 그런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설명을 저번 때 했죠. 그러니까 그게 중복된 소재기의 주체적인 측면이 이쪽 기판력의 국면에 와서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큰 틀에서 중복된 소재기는 전소가 계속 중에 후소가 등장하는 국면이고, 기판력은 전소가 마무리돼서 확정됐는데 후소가 등장하는 국면인데,
그럼 그것을 여기다 말한다면 채권자 대의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별도로 소송을 낸 경우고, 지금 여기는 채권자 대의소송이 승소 내지는 패소의 어떤 상황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또 낸다라는 상황이죠. 그럼 그때 왜 절충적인 해석을 하느냐? 채무자가 영문도 모르고 자기의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3채무자인 자기가 채권자인 것에 대한 채무자를 제3채무자 부르는데, 그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자기도 영문도 모르고 그 판결의 효력을 받으라 라는 218조 3항과 관련한 해석에 있어서 판례는 알았을 때, 그럼 알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전소 진행을 알았다면, 전소 사실을 알았다면 뭔가 자기가 어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건데, 그 몰랐다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이 그냥 결론이 딱 난 상태의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기 채권이 전소에 의해서, 예컨대 전소의 채권자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전소의 소송물은 뭐냐? 채권자 대의 소송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갑이 병한테 을의 이 채권을 대의권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결국 채권자 대의 소송의 소송물은 요게 소송물이 되는 것이니까 2차적으로 을이 병한테 이 갑이 패소하고 나서 을이 병한테 자기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보면 병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 물론 이 기판력이 있다는 것은 법원이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직권적으로 할 일이지만, 예컨대 병이 그런 게 판결이 있었다, 또는 뭐 법원이 직권으로 그것을 갖다 그래서 따져봤다라고 했을 때 이미 갑이 패소했다는 것은 어떤 것에 소송물이 패소가 됐냐면, 갑이 권리가 패소시켜 놓은 게 요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패소시켜 놨으니까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더 이상 청구하는 데 대해서 기판력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알았을 때 한해서 기판력이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객체적인 측면에서의 일부 청구 문제도 여기 와서 보면 이제 1억 원 가운데 7천만 원만 청구했는데, 여기서 원고가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를 얘기한다면 뭐 손해가 1억 원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가해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의법하다든지 해서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만약 갑이 패소했다고 치자. 그런데 명시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했을 때,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나머지 3천만 원을 다시 청구하는 게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서를 전제로 한다면, 명시했다라면 이 2차적인 소송이 기판력에 안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일반적인 통설 판례인데 거기에 그대로 매치돼서 똑같이 보면 되는데, 여기서 나에 대한 내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건 지금까지 말한 거는 통설 판례가 그렇게 보는데 명시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중복죄수에 걸린다, 명시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판력에 걸린다라고 봤는데, 여기서 하나 의문은,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3천만 원을 또 갚아라라고, 배상하라라고 하는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열심히 싸워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예컨대 인과관계가 없어서 을이 이겼고 갑이 패소했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이 청구를 또 한 번 문제 삼으면서 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총 전체 1억 원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건에 대해서 다시 물고 늘어지면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시 물고 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너가 을의 입장에서 보면 전소에서 인과관계 없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방어를 해가지고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7천만 원에 대해서 막아냈는데, 그 7천만 원 청구가 1억 원 중에 7천만 원이라고 명시했다라고 해서 다시 이번에 3천만 원 청구가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라면,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전 게임에서 전소에서 분할된 청구였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은 갑이 전 소송에서 을이 이겼고 갑이 진 소송에서의 과정 속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했으면 이 청구도 다시 인과관계를 재론하는 거가 을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그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라는 그 판단이
두 번째 소송에서도 계속 영향을 좀 미쳐서 더 이상 그거 갖고는 왈가왈부할 수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게 기판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판력은 걸리지는 않는다고 지금 일반론으로 얘기하는데 의뢰 입장에서는 기판력이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갑이 명시했다라는 전제하에 1억 원 중에 7천만 원 청구를 했다. 그래서 갑이 패소했다. 요번은 슬쩍 잔액 3천만 원을 또 청구했다. 라고 했을 때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에 따라서 명시했다라고 해서 후소를 낼 수 있다. 기판력이 걸리지 않고 낼 수 있다라는 게 통설 판례지만 내 생각에서는 전소의 그 상황을 예컨대 인과관계 같은 게 없다라고 했으면 1억 원 중에 7천만 원이 인과관계 없으면 나머지 3천만 원도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해서 두 번째 소송의 싸움을 다시 재차 벌리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인과관계 없다는 것을 전 소송에서 판단이 있었던 것을 그 나머지 3천만 원에도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건가. 뭐 그런 이론적인 구성은 참 기존 통설 판례에 대해서 마땅히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통설 판례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지만 하나 의뢰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추가로 다시 싸움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을로서는 깝깝할 거다.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의뢰를 위한 어떤 기판력을 깨기 위한 어떤 앞사건에서 인과관계 등이 없었다는 것이 두 번째 소송에서도 작동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통설 판례는 그 기존 논리대로 한다면 두 번째 소송은 이게 명시했다라면 그 다음에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을 취한다면 이 두 번째 소송은 그대로 기판력과 상관없이 또 한 번 3천만 원짜리 싸움을 다시 재탕해서 하는 금액만 분할됐지 내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건의 내용은 똑같은 건데 앞에서 갑이 졌음에도 또 한 번 3천만 원으로 분할돼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판력이 걸리지 않고 다시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나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다시 정리하는데 반복된 얘기인데 통설 판례는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 하에서 기판력이 이런 경우에는 없이 별개의 소송물로 보니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럼 하나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서 이 객체 중에 상계항변에 관한 중복제소의 설명이 있었어요. 상계항변에 관한 그 설명은 한 번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서 하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모아서 하는데 이런 상황이죠. 갑이 을에게 예컨대 대여금 채권이면 대여금 채권을 청구했는데 을 입장에서는 뭐 변제 항변 같은 경우를 할 수도 있겠죠. 빌린 적 없다고 부인하는 행태를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빌린 거는 일단 인정되거나 또는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또는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뭐 그런 걸 전제로 이제는 갚았다라는 변제 항변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항변을 한다. 다음에 우리가 입에서 배는 3대 항변이라고 하는데 자주 이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항변이 변제, 소멸시효 다음에 상계 항변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컨대 을이 갑에 대해서 예컨대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 외상대금 채권이 있다. 자기 입장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상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요게 자동 채권이고 요 대여금 채권이 수동 채권이 되는 거죠. 대여금 채권이 수동 채권이고 그 다음에 소송상 청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1번으로 표시하는 대여금 채권 내지는 수동 채권이 소구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요 자동 채권이 2번 이쪽에서 들어가는 채권이 자동 채권 내지는 우리가 반대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채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청구됐다는 의미에서 소구됐다, 소송상 구한다 의미에서 소구 채권에 대해서 이쪽은 반대 채권으로서 상계에 제공된 자동 채권, 그것을 반대 채권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서 상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은 상계에 관한 조문을 보면 216조에 보면 아까 216조에 보면 객체 소송물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다라는 요 216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상계 항변의 경우는 1항의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소속물 단위에서만 기판력이 생기는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항변의 경우는 그 대항한 X에 대해서 기판력이 있다라는 조문이 있게 돼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에요, 상계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상계는 대항한 X에 한해서 기판력이 있다라는 말은 저쪽에서 1번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2번 상계로 반대 채권 했을 때 일단 상계라는 상황이 들어가려면 1번 채권의 대여금 채권의 존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굳이 상계까지 쓰면서 막아낼 필요는 없게 돼요. 대여금 채권 그 자체가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지 아무리 애써봤지만 갑의 입장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는 을이 나는 돈 빌린 적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갑이 뭐 차용증 뭐 증인 이런 걸 내세워서 자기의 대여금 청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한다면 굳이 을은 자기의 반대 채권까지 써가면서 상계에 제공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계가 등장한다면 일의 소구 채권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생각하면 돼요. 일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계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이 인정되는데 그럼 상계항변을 했어요. 그러면 상계항변은 이 경우에 인정될 수도 있고 상계항변에 제공된 두 번째 채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쟁점이 없다면 원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승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구 채권이 인정되고 상계에 제공한 반대 채권도 인정되면 다른 쟁점이 없다면 원고가 패소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원고가 승소하고 밑에의 경우는 원고가 패소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원고가 승소한다는 것은 상계를 쓰면서 상계항변까지를 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이 경우는 상계 자동채권의 존부가 인정되고 원고의 소구채권이 인정돼서 대등에게서 소멸이 돼서 원고가 패소한 거예요. 그럼 원고가 패소한 거의 결론은 1번 채권이 즉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유 중의 판단을 무시하고 소속물로서 주문 중의 판단이라고 쓰는 216조 1항의 주문 중의 판단, 소속물은 대여금 채권이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소속물이니까 그것만 결론이 났다라고 보기에는 요 상계 경우는 특수한 처리를 해줘요. 그렇게 주문 중의 판단에만 이제 기판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에 대한 예로 이런 상계 경우는 상계에 제공됐던 요 자동채권의 존부가 심리 끝에 인정되면서 원고가 패소했고 원고 패소의 결론의 주문은 1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2번이 자동채권의 존부가 법원의 심리 결과 인정된 것은 이유 중에 나타날 뿐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6조 2항이 이유 중에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대항한 액수, 수액에 한해서 기판력이 생긴다. 즉 그 말은 이렇게 심리가 됐으니까 이게 인정됐는데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래 청구가 깨졌으니까 을을 상대로 요거 2번 채권에 만약에 부존재 소송을 낸다고 쳐봐요. 2번 채권의 부존재 소송을 원고가 2차적으로 원고가 처음에 소송낸 것은 자기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해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청구와 두 번째 채무 부존재는 2번을 이 채권을 원고 입장에서 부정하고 싶은 청구를 냈는데 이 경우에 1번 청구에서 상계로 요 심리가 됐기 때문에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생겨서 예컨대 원고 갑이 나중에 피고 을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기판력에 예외적으로 걸린다라는 게 지금 상계 항변에 대한 특수성의 그 조문의 이야기예요. 반면 요 경우를 생각한다면 원고가 승소했어요. 그러면 원고가 승소한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1번 채권의 대여금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에 상계항변을 했던 2번 채권의 심리가 돼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요번은 누가 이것을 갖다 한번 다시 재탕하고 싶냐면 을이 갑을 상대로 원고가 돼서 을이 원고가 돼서 갑을 피고로 요 2번 청구에 직접적인 청구로 들어갔을 때 이 경우에 앞 사건에서는 주문 중에 판단에 나온 건 아니지만 2번 채권이 상계의 항변으로 제공된 2번 채권이 요 케이스를 얘기한다면 인정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을이 원고가 돼서 갑을 상대로 그 2번 채권에 청구 들어간 것이 어떨 건가 해서 216조 2항에 따르면 요거 기판력에 걸려서 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식의 특수한 예외적인 처리를 해주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항변이 그 대항한 X에 대해서 이유 중에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유 중에 판단인지 알겠어요? 이유에 나타날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문으로서 소송물은 원고의 1번 채권의 존부가 소송물일 뿐이지 상계에 제공한 2번 채권의 존부는 이유 중에만 나타날 뿐이에요. 이유 중에만 나타날 뿐인데 도 불구하고 그 이유 중에 나타났던 2번 판단을 거스르는 2차적인 소송에 대해서 2차적인 소송은 2번 채권을 본격적인 소송물로 해서 들어가는 예컨대 요 경우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저 경우에 이제 이행 소송으로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의 그 2번 청구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돼서 소송물로 들어간 경우에 기판력이 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216조 2항에서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기판력에서의 조문적으로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예외적인 처리를 하는 것을 어디 단계로 이제 갖고 오냐면 중복제소 국면으로 갖고 와요. 중복제소 국면을. 아까 중복제소와 기판력은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 시차적인 국면이 여기는 계속 중이고 하나는 확정된 것으로서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 기판력적인 국면에서의 상계항변이 등장하는 상황을 말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X가 Y를 상대로 1번 청구를 하고 있는데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Y가 X를 상대로 외상대금을 가지고 상계하겠다라는 항변을 하면서 이제 중복된 소재기로 이 상황을 설정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승부가 나서 확정된 게 아니라 이런 소송이 진행 중에 예컨대 Y가 X를 상대로 이 2번 채권 외상대금 채권의 청구를 직접적으로 소송상 들어갔을 때가 이제 중복된 소재기의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중복된 소재기에 가서 본다면 216조 조문에 있는 것을 고려한 이제 학설이 유력설로 나오지만 기본적인 거기서의 학설은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냐? 앞 사건의 소송물은 1번일 뿐이고 요건 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라는 방어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과하니까 요 2번 채권이 직접 소송물급으로 2번 청구가 Y로부터 X로 들어간 것은 앞 사건과 뒷 사건을 비교해서 이 소송물은 오로지 1번 채권의 존부 여부를 판단받고자 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2번 채권에 대해서 Y가 X를 상대로 그 대상은 이제 외상대금 채권의 청구로서 굳이 이 경우에 있어서 앞 사건의 항변으로 제공된 요거를 비교해가지고 요걸 비교해서 여기가 항변으로 제공된 요것을 비교해서 중복된 제소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입장인데 기판력과 매치시켜서 일관성 있게 하려면 중복된 소재기에서도 중복된 소재기로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유력설로 등장하는데 실제 실무적인 입장과 학설의 대부분은 중복된 소재기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기판력의 부분서는 216조 2항이 그렇게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걸리도록. 그런데 그거와 이렇게 시점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중복된 소재기에서는 216조 2항의 조문을 고려한 해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론은 아니고 그 입장은 오히려 중복된 소재기에 있어서는 상계항변에 제공된 채권을
별도로 청구했다든지 또는 역으로 별도로 채권을 자기 스스로 이게 선행해서 Y가 X를 상대로 2번 채권을 청구하고 있다가 위원이 다시 또 X 입장에서 자기한테 소송에 들어온 것에 이것을 상기항변으로 쓴다라는 이게 별소가 선행된 형태라든지 또는 원래 설명한 것은 항변이 선행하고 후소가 직접 청구하는 항변 선행령이든지 지금 두 번째로 설명한 것을 별소 선행령이라고 뭐 굳이 나눠서 부르기도 하는데 책에서는 일반적인 책에서는 그걸 굳이 두 가지 답을 딱 구별해서 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설명한 정도의 이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청구에 대한 방어 방법으로 상기항변을 썼던 그 자동 채권을 방어 방법으로 항변으로 제공한 자동 채권을 별도의 소송으로 냈을 때 이 둘 관계를 중복된 소재기로 볼 거냐 부분에서 하나는 방어 방법으로 사용된 거고 여기는 별소로 제기된 거니까 중복제소라는 소단계의 같은 급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는 상계 항변으로 쓰인 거고 하나는 별소로 등장한 것으로서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 이렇게 별소로 제기하면 나는 분쟁을 가급적 이례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중복된 소재기의 어떤 규제를 널리 좀 넉넉하게 그것을 갖다가 봐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 그대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냐면 그럼 니네 말대로 X가 Y에 대해서 1번 청구한 것에 대해서 Y가 2번 지금 채권을 방어 방법으로서 상계 항변을 그 자동 채권으로서 해놓고 Y가 X를 상대로 2번 채권을 청구했을 때 그 일반적인 입장으로서 이것을 중복된 소재기가 하나는 방어 방법이고 하나는 소송상 청구로 소송상 청구로서 들어간 거니까 이것을 항변과 방어 방법이라는 항변과 청구 단위로서 비교할 것은 아니어서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나는 그럼 중복된 제소가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럼 두 법원서 심리가 그럼 중복된 소재기로 규제하지 않고 그냥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쪽 법원서는 이런 식으로 봤다고 봐요. 요 상계 항변에 제공된 채권에 대해서 심리 판결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 두 번째 법원서는 오히려 Y의 손을 들어줘서 Y의 이 2번 채권의 존부를 인정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두 법원서 별도의 법원의 심리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구현되고 있는 상황은 100%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이 사건의 방어 방법으로서 상기항변이 쓰이고 있는 거고 이 사건은 그게 본격적인 싸움으로 하고 있고 비슷한 얘기를 두 상황에서 이 자동채권의 발생 여기서 자동채권의 발생 등은 비슷하게 전개는 되겠지만 하여튼 판단자가 틀리고 그 상황이 100% 똑같게 전개될 수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그렇지만 이제 두 법원서 내려주는 판단이 모순될 가능성보다는 마찬가지 쪽으로 이쪽에서 2번 채권에 이건 본격적인 청구는 아니지만 방어 방법으로 쓰인 것에 Y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서 이게 인정됐으면 여기서도 Y가 인정될 거고 여기서 이게 인정되지 않았으면 여기서 소송상 청구로서 Y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모순되지 않게 나올 확률이 거의 그쪽이 거의 90% 100%이겠지만 만에 하나 이쪽 선은 2번 채권의 청구가 아까 말한 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쪽 법원서는 오히려 사건이 좀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미지수가 좀 있는 사건이라면 여기서는 또 인정을 됐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두 사건을 별도로 벌리는 것을 인정한 상황의 결과는 모순된 판단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Y의 X에 대한 이 청구는 216조 2항에 의해서 항변으로서 이유 중의 판단이지만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Y의 X에 대한 후소를 갖다가 규제할 수 있다라고 기판력에서는 얘기하면서 지금 중복제소로서는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요 판결이 둘 다가 중복제소가 아니라 끝끝내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거와 이게 모순되면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지런히
판단이 나오면 다행인데 별도로 벌리는 것을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라고 봐서 별도로 벌리는 것을 인정했다가 별도의 두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이 모순됐을 때는 이 사건의 결론이 여기에 기판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게 여기는 지금 인정되는 꼴이 되니까 여기에 모순을 어떻게 할 거냐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오니까 나는 애초에 중복된 소재기에 있어서도 중복된 소재기로 컨트롤을 하고 싶다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복된 소재기로 상계항변에 대해서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내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일반적인 입장은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그냥 완전히 그 두 개를 벌리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냐면, 그렇게 벌리는 게 중복된 소재기는 아닐지언정 이렇게 별도로 벌리는 것보다는 요 소송에서 반소등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굳이 별도로 벌리느냐. 자기가 반대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상계에 제공할 만한 반대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별도로 자기 스스로 청구 단위로 별도로 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방어 방법으로 미덥지 않으면 여기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히 방어 방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청구로 이 본소와에 대해서 같이 심리받는 반소라는 청구 단위의 반 2번 청구를 아예 이렇게 별도로 내지 말고 여기서 본소에 병합해서 내는 것 등을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더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붙이면서, 그렇지만 그 전제는 반소라는 것을 강제할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비판은 받지만 그 중복된 소재기는 아닐지언정 본소에 대한 반소 개념으로 그것을 접근해서 처리한다든지 하는 게 어떻겠는가까지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럼 반소로 냈을 때는 어때요? 본소와 반소는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동일한 법원에서 심리를 하니까, 이 반소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에서 심리를 하니까 뭐 본소와의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이 청구를 갖다가 해결받으면 어떻겠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반소는 이제 강제할 것이 아니고 비판을 그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쪽의 생각은 반소 같은 것을 좀 쓰면 어떻겠느냐, 또는 변론을 이렇게 별도로 낸 것이 중복재소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다시 이거 별도로 낸 것을 합쳐서 심리하는 것을 뭐예요? 병합을 시킨다, 뭐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떻겠느냐의 얘기 등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거기서는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별도로 내는 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반소로 내라, 아니면 별도로 냈어도 병합해서 어떤 모순된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병합해서 어떤 하나의 법원에서 이렇게 심리를 받는 방법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발상은 거기는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 해서 출발하는 거고, 나는 모순 저촉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중복된 소재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취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그 통설 판례처럼 상계 항변으로 제공된 방어 방법으로서 제공된 거와 그 자체를 본격적인 청구로 한 것은 동일한 소송 단위로 비교할 것은 아니니까 중복된 제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체는 뭐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나는 중복된 소재기를 금지하는 취지가 모순 저촉의 판결을 사전에 컨트롤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이런 케이스도 중복된 소재기로 걸면 어떻겠느냐, 분쟁을 가급적 두 당사자 간에 싸움이 있는 뭐 이런 채권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식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예 중복된 소재기로 이걸 적극적으로 컨트롤하려는 의도까지 나는 있는데, 하여튼 통설 판례는 이것을 중복된 소재기로 보지 않는다. 한편 나같이 중복된 소재기로 보려는 입장은 216조 2항의 상계의 경우의 항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대항한 액수에 한해서 생긴다, 뭐 이런 조문상의 그 논것까지를 이쪽에 접목시키면서 중복된 소재기에서도 그런 급으로 해서 중복된 소로 봐서 규제를 할 필요성을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계항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게 된 계기는 중복된 소재기 설명하다가 상계항변이 우리가 소송물의 동일해서 중복된 소재기에 있어서 소송물의 동일에 있어서
XY 사이에 1번 청구와 2번 청구가 지금 소송물이 동일하다라는 것에서 259조 중복된 소재기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한쪽은 방어 방법에 불과하고 청구급은 아니고 청구 속에 들어서 방어 방법에 불과한 거고, 하나는 청구급으로 했을 때 이 비교는 중복된 소재기로 굳이 비교하는 게 아니다. 요것으로 비교하는 것이지 요 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계 항변과 상계에 제공된 채권을 직접 청구 들어가는 거와 방어 방법으로 항변으로 한 것을 비교해서 중복된 소재기냐 아니냐를 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상계 항변과 관련된 중복된 소재기에서 포착을 해서 지금 기판력서부터 다시 역으로 해서 다시 또 상계 항변의 설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가 일단 정리가 되면요. 그것을 이제 기화로 소송법에 등장하는 상계를 한번 쭉 보려고 그래요. 소송법에 등장하는. 그래서 상계를 쭉 보려는데, 우리가 어떤 계약 관계에서 항변을 등장시키는 것이 권리 발생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을 하면, 여기서 권리 발생에 대해서 원고가 이쪽에서 주장을 하면 피고 측이 그 권리 발생에 대해서 효력을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다. 그러면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장애시키려는 뭐 이런 방어 방법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저지시키려는, 예컨대 동시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 같은 항변이 여기 권리행사 저지 단계에서 나타나는 항변이죠. 그 다음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거꾸로 권리 소멸 사유를 주장하는 게 변제, 소멸시효, 그 다음에 지금 말하려는 상계, 이런 것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어 방법으로서 항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상으로 가져오면 여기 변론 종결시라는,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소멸 사유가, 변제 사유가 인정된다든지 소멸시효가 인정된다든지 상계가 인정되면 원고의 권리가 이제 발생됐던 것이 소멸되니까 원고 청구가 예컨대 기각되고 피고가 이제 승소하는 이런 국면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요것을 갖다가 지금 그림으로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계 항변은 여기서 소멸시효랑 변제 요급의 권리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방어 방법이죠. 그래서 그 항변에 대한 것 중에 소멸 사유로서의 상계를 우리가 의식을 하면 되고요. 관련 조문으로는 민법에서 뭐 496조, 498조가 중요 조문이고, 그 부분에 이제 상계가 채권의 소멸 사유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소송법에서는 지금 계속 말했던 216조 2항이 하나 상계를 적극적으로 관련돼서 기판력과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죠. 그럼 이런 상계가 소송상 비로소 행사될 수도 있고, 소송 이전에 실체법에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상계라는 형성권이 상대방한테 통지돼서 의사표시가 도달돼서 상계가 된다라는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소송 바깥의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소송법에서는 소송 바깥에서 이루어져서 상계가 제대로 됐다면 권리가 소멸됐다라는 그런 방어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소송상 비로소 이제 상계하겠다라는 그 소송상의 방어 방법으로 상계권이 행사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송 전이나 소송 바깥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은 뭐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데, 소송에서 비로소 상계 항변을 한 이런 상황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의 요건 사실은 자동채권, 아까 말한 2번 채권이죠. 2번 채권. 여태 그림에서 말했을 때는 원고의 청구가 1번이 소구채권이고, 지금은 그 소구채권을 전제로 2번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이런 것은 의사표시인데, 소송상에서는 의사표시가 어떻게 돼요? 준비서면, 답변서 등이 제출해서 법정에서 구술주의에 따라서 변론을 하면서 그게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실체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변제기가 이르러서 양채권이 상계 적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중요한 실체법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 쓰였듯이 2012년 2월에 나왔죠.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과거에 학설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을 민법을 배우다 보면 나오는 건데, 대법원이 최근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498조에 관한
아주 중요한 판례가 상계적성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상계적성이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한 것이니까 그냥 여기다 내가 소송법 자체의 상황은 아닌데 여러분이 민법상 대단히 중요하게 이미 논란이 됐던 것을 판례가 정리했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인데도 소수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이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에도 소수 의견이 따라 붙을 정도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봤던 그 논란이 그대로 전원합의체로 일단 결론은 내려졌지만 거기서도 마지막까지 이 다수 의견에 동의 못하고 저항하는 소수 의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미가 이게 통일돼 가지고 전원 합의체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게 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건 이해를 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법적인 논란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일단은 정리가 됐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상계권이 지금 우리가 이제 소송법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계권이 소송상 이제 형성권이라는 그 상계권이 비로소 행사됐을 때 그 성질이 뭐냐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교재는 우리가 앞에서 놔두고 온 부분이 있어요. 소송행위라고 해서 놔두고 온 부분에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 옆번호 2-11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한 채 일단 왔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는 변론에서의 방어 방법으로서의 소송행위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뭐 보통 교과서는 한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나는 이제 민법에서 법률행위 배우듯이 소송법에서 소송행위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일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지금 앞에 있었던 것인데 일단 설명을 안 한 채 왔었던 그 부분에 있었던 소송행위에서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 상계권을 소송 바깥에서나 소송 전에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염두에 두지 않고 소송상 원고의 이 소구채권에 대해서 방어 방법으로서 항변으로 상계권을 소송상 비로소 행사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상계권을 비로소 행사했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소송행위라는 개념을 설정하는데 그러면 소송에서 자기 항변을 하는 것이 소송행위라는 측면 말고 소송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상계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있었다라는 사법에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그 형성권의 의사표시를 한 요 부분의 의미를 소송법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런 의미는 우리는 도외시하고 소송행위만으로 포착할 거냐 아니면 그런 사법행위로서의 의미도 부여하면서 이 소송행위라는 측면과 같이 병합됐다고 볼 거냐 병존됐다고 볼 거냐의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법행위로서의 의미를 인정은 하되 소송행위는 당연히 형성권을 소송상 행사했으니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그래서 이때는 사법행위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행위설 또는 병존설이라고 불러요. 반면 소송행위로서의 의미만 인정하고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소송행위설이라고 불러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컨대 상계권 이전에 해제권, 취소권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소송에서 계약을 해제 사유가 있어서 해제하겠다. 소송에서 계약에 어떤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하겠다. 라고 했을 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소송이 취하되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267조 등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소송이 소급적으로 소멸됐으면 모든 게 원점으로 가서 소송에서 펼쳐졌던 상황이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사법행위라는 병존을 인정하면 소송상의 의미는 사라졌어도 사법적인 행위는 했던 거 아니냐의 문제에서 소송행위설은 사법적인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어 방법으로서 행사됐다가 소가 취하되면 없어지니까 사법적으로 해제했다. 사법적으로 취소했다. 예컨대 여기 상계를 예를 든다면 사법적인 의미로서 상계로 해서 자기가 반대 당사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해서 자기가 그 채권의 소멸 사유를 주장했다는 것이 소송행위로만 보는 입장에서의 소송행위설을 취하면 사법적인 행위의 의미가 안 남는데 반면 사법행위설 내지는
그런 의미에서 소송행위와 사법행위의 병존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송상 의미의 행위는 소취하로 사라졌지만 소급적으로 소멸됐지만 사법적인 행위로 측면에서의 해제했다든지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취소했다든지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상계권을 행사했다든지 의미는 남게 된다라는 의미로 그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그럼 어떤 거를 그럼 다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해제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 제척기간 등에 있어서 언제까지 행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송상 비로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마무리됐으면 해제권에 어떤 다른 요건이 충족해서 해제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원고가 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면 해제권이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해제 안 한 것이 돼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가버려서 이제 해제하려 했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제척기간에 도가해서 해제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소취하됐어도 소송행위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도 병존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소취가 됐더라도 소송법적인 의미에서 해제했다라는 소송상의 방어 방법으로서의 그런 해제한다는 의사표시 했던 것만 사라질 뿐이지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해제는 유효한 거예요. 그건 소송에서 소가 취하된 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해제권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했고 한 부분이 소송법적인 의미로는 사라졌지만 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소송의 법정에서 변론해서 상대방한테 말했던 것이 소송상 의미는 사라졌지만 내가 너한테 해제한다는 말을 했던 부분이 의사표시 도달된 것이 유효하고 그게 사법적인 행위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병존설 내지는 사법행위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고 그래서 병존설, 소송행위로서의 방어 방법에 사법행위로서의 의미가 부여돼서 병존한다라고 보는 그 입장이 지금 판례의 입장인데 그 부분이 학설로는 소송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친다면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 행사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법적인 의미는 뭐 생각하지도 않는다의 그런 입장에서의 소송행위설과 대립되는데 각 입장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아까 해제권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사법행위로서의 의미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소송행위로서의 해제권을 행사했던 것이 소취하에서 싸그라니 물거품이 되면서 나중에 그럼 해제를 하려더니 제척기간 같은 게 도가했다. 뭐 상황이 있는데 애초에 그것을 병존적으로 봐준다면 소송법적인 의미가 사라졌지만 해제라는 실체법에서의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그 의미는 살아있는 것으로서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다라면 이 다시 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간이 도가했다 아니다 이런 문제로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법적인 의미는 사라졌어도 실체법에서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그 해제는 된 것이니까 상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송법에서 상계를 했는데 원고가 소취하면 상계가 안 된 것이 되는 거냐의 문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존설, 사법행위의 의미를 살려주는 병존설에서는 상계의 실체법적인 의미로서는 상계 요건이 충족된 전제하에 상계가 된 거다. 소송법에서는 상계할 뻔 되는 상황에서 소취하 때문에 없었던 일로 되지만 사법적인 의미에서의 상계는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학설은 오히려 신병존설이라고 해서 병존을 인정하는데 소송행위설적인 결론을 가져오게 신이라고 해서 병존을 전제로 하되 신자를 붙여서 조건적으로 걸어요. 병존을 일단 인정해요. 사법행위설과 소송행위의 측면, 사법행위와 소송행위 측면의 병존을 인정하는데 결국은 소취하 등에 의해서 소송행위라는 측면이 사라졌을 때 사법적인 행위 측면을 어떻게 할 거냐에서 조건으로 같이 사라지도록 걸려고 하는 게 신병존설이고 그러니까 신병존설은 오히려 소송행위설적인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출발은 사법행위설 내지는 병존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결부를 시키는 바람에 소취하 등에 의해서 소송법적인 의미가 사라지면 사법적인 의미도 사라지도록 결부시킨다는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인데 결과는 결국 병존을 해서 출발하지만 결론은 소송행위설적인 결론을 가져오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신병존설이 나왔는데 판례는 사법행위의 존재를 왜냐하면 판례의 입장은 항상 뭐예요? 우리가 소송물에서도 신소송물 이론이 아니라 구소송물 실체법적인 데서 출발한 것은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요. 실무는 그걸 인연을 끊을 수 없는데 소송법에서는 독자적으로 그 인연을 끊으려고 소송행위설에 있어서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칭되는 개념을 만들어가면서 뭔가 독립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서
100% 독립적으로 하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국면이 있는데 요게 그런 국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성권이 소송상 행사됐을 때 그 소송상 의미가 소치하 등이라든지 뭐 소가 부족부 각하됐다든지 해서 소송상 의미가 사라지게 됐을 때, 소멸되게 됐을 때의 사법적인 측면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소송행위에서는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계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인연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법행위로서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해서 지금 판례는 병존으로 보는 것이죠. 병존설이라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일단 이것을 상계를 다 전반을 훑으려다가 아까 조금 잡담을 하면서 이게 오늘 하루 분량으로 내가 구성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데 모든 거를 지금 연결시켜서 한번 보려는 거예요. 한번 중간 점검으로. 그런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테마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지금 상계 말고 아까 말한 일부 청구 말고 또 아까 말한 채권자 대리소송, 이 세 가지가 이 전체를 관통하는 쟁점이 한 7, 8개 나오는 소송법 부분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민사 변호사 시험에서는 실체법과 또 연결되면서 더 복잡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법만 해도 그게 6, 7개의 쟁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민법에서의 쟁점을 끌어쓰면서 융합 문제로 만드니까 민사법 문제는 반드시 채권자 대리소송 문제, 반드시 상계 문제 이런 게 실체법과 연결돼서 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상계에 대해서 한번 종합으로 훑으려고 했는데 한 타임에는 못 끝났네요. 수고했어요.